영끌족들이 많이 속도록 만드는 그런 여론이 있었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나만 영끌족 피하면 되는 거냐. 그런데 이 유혹은 다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라이트하우스는 집 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 빨아먹는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인간들은요, 지금 뇌가 5살짜리만도 못한 거고, 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변할 수도 있지만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적정선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딱 이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집값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이 정도 라인에서. 과거에 뭐 저희가 뭐 10년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2015년 16년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저희가 뭐 팔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가격에 왜 이 거품의 집을 사냐. 그런데 다음에 유혹이 또 올 수 있죠. 근데 유혹이 이때 오느냐? 절대 이때 안 옵니다. 유혹은 언제 와요? 이럴 때 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는요, 지들이 살 때니까 유혹을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유혹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가격이 차츰 올라가는데 이때는 계단식으로 칩니다. 서울 같으면 좀 덜한데 저기 풍선효과 났다는 지역들 보면 이런 식으로 치죠.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받느냐? 아니에요. 요 몇 명만 본 거지. 1000가구짜리 대단지에 10가구 정도만 이득 봤을까? 나머지는 대부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조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2030들 왜 당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부동산을 샀고, 그 당시에는 고도성장의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너네 부동산이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던 시기에는 2030들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보니까 막 집값이 폭등한다고 맨날 언론에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폭등을 하더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구나, 더 빨리 오르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동산 지식을 전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죠.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자본주의에서 빚은 당연하다, 빚테크의 마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부동산을 빚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빚을 끼고 많이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깎는 걸 주거 사다를 끊느냐, 그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자본이 집값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빚내서 살아, 혹은 남의 돈으로 갭투기 들어가라. 그것도 빚이죠. 전세 보증금이 빚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잡아줘서 재산을 몰수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전세 보증금을 받아내도록 만들어야지. 경매로 해가지고 넘기고서 다른 빚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빚으로 자산을 뿌리는 거, 그런 시기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맨날 빚으로 하니까 빚은 무서운 게 아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이야기들 늘 했었죠.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승자, 영끌 부추기는 사회, 왜 집을 사냐, 사서 다행, 어차피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대책엔 관심 없다, 이게 실태였다. 그러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번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집 산 친구는 5억 벌었다는데, 그래서 아파트 값이 5억 올랐는데 이게 5억 번 거다. 적어도 그래 뭐 유튜버 중에서 뭐 이런 사람들 많았죠. 덕분에 얼마 벌었습니다, 뭐 몇 억을 벌었습니다. 그들이야 그걸로 돈 벌어 처먹는 업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가 이러면 안 되지. 5억 하면은 요 중에서 뭐예요? 양도세 떼고 취득세 떼고 보유세 떼고, 그 기간 동안에 요거 저거 다 떼면 5억 번 거 맞아요? 올랐으니까 번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미실현 이익을 실현 이익처럼 말을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죠. 그래서 보면요, 계단식으로 팔린다고. 그냥 떨어질 때는 안 팔리고서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득 본 사람은 요 몇 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게 1000가구짜리 단지다. 근데 여기 올라갈 때 한 10명 정도가, 떨어질 때 손절 빨리 해서 10가구 정도가, 한 20가구가 이익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올랐을 때 10가구 이익 봤죠? 실제 이익 본 건 10가구인데 이 1000가구가 다 5억씩 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자 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 말 듣고 영끌에서 자산이 늘어나서 나는 부자 된 것 같은 느낌만 잠깐 느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끌 안 했으면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지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자다 하는 정신적 위안만 얻는 거고. 그러면서 빚을 막아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 근데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대부분 빚으로 사는 게 문제가 크죠? 예전에도 보면은 뭐 신용카드 막 긁는 사람들 문제 크죠? 카푸어드는 까면서 왜? 집값은 올라가니까
집은 현명하게 산 거고 무리해서 막 대출 갚느라고 죽어나더라도 모은 돈 하나 없이 버는 돈 다 걷다 받고 무슨 일 생기면 빚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푸어는 멍청이들 하면서 집은 현명한 투자래요.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요, DSR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냐? 과도한 대출 규제예요, DSR이? 이 인간 뭐라고 그랬냐? 미국에서 LTV 80, 90%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LTV 40%로 줄이는 게 대출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미국에선 DSR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야죠. DSR은요, 무리한 빚을 지지 않게 하는 정책이다. 그럼 무리한 빚 지도록 만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100만원 버는데 이자만 100만원 나가도록 빚을 져도 괜찮다. 그런 나라가 뭐가 똑바로 되느냐? 이게 죽어 사다리를 걷어차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자들은 맨날 그딴 이야기 한다니까. 지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그것도 언제요? 2022년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이나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대요.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이면은 저게 얼마나 선동이고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답이 나온다. 왜? 본인이 젊었을 때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영끌하는 풍토 만들죠. 이 풍토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확 뒤집혀서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풍토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3억만 대출을 받더라도 생각보다 갚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년층들 월급 얼마나 되죠? 최저임금 이제 210만원 정도 되나요? 풀로 일하면? 8시간씩? 한 300 받는다고 쳐도 요 3억 받으면 100만원 넘게 나가요. 원리금으로. 그런데 요 3억 받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한다. 왜? 집값은 15억 더 오를 거니까.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은행에다 얼마나 처박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남는다. 그런데요, 지금도 막 DSR 풀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50년 대출, 미래소득 반영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해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갚는다고 쳤을 때 5억짜리 집을 껴가지고 이자까지 내면은 10억 넘게 주고 사는다. 이 풍토를 만들면은 10억 넘게 주고 사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8억까지 올라서 팔면 이 사람은 이득 보고 빠지는 거죠. 산 사람은 16억 이상의 돈을 쓰고 사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남는 장사들은 누가 해요? 8억까지 올랐을 때 7억에 분양해서 수천 세대 팔아먹는 건설사들. 그 다음에 8억짜리 하면서 이자 수익만 8억을 쳐먹는 은행들. 풍토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기사 하나 내주면서 수천에서 수억씩 받아 쳐먹는다. 억 단위까지 받아 쳐먹는 경우도 나왔고 수천씩 받아 쳐먹는 거는 일상다반사고. 누구 돈으로요? 근로소득 해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으로 다 나눠 쳐먹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일부 돈 벌어서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 물론 몇 명 있죠. 한 100명 있으면 한 명 나올까요? 아직도 그래요? 미실현 이익 가지고서 라이트하우스 말 안 듣고 집 사기를 잘했다. 니들이 지금 그 가격에 팔면 팔리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무주택자들 평생 집 못 산다. 니들이 집값 떨어지면 살 거냐? 니들은 조금이라도 깎아서 손절할 생각이라도 있어요? 그 타이밍 이미 놓쳤죠?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집값 하락기에 점점 더 많이 샀고. 예시 하나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놀라는 K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민성 굉장하죠? 외국인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카페에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놓고 책 놓고 지갑 놓고 가도 안 가져가요. 외국 같으면요, 아싸 개이득 하면서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귀중품, 아이패드, 핸드폰 관심 안 가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저 핸드폰 탐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자리 탐난다. 지갑 놔두면 어때요? 지갑은 가져가죠. 하지만 속았죠. 분실물 맡기죠.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다. 굉장히 좋은 국민성이죠. 그런데 이 국민성에 대해서도 여론이 생겨버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국민성이 있다. 뭐예요? 다른 거는 안 훔쳐도 한국인들이 뭘 많이 훔쳐요? 자전거? 우산. 왜 맨날 훔쳐요? 예를 들어서 지갑을 가져간다.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태블릿 훔쳐간다. 개쓰레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훔쳐가고 우산 훔쳐가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래 자전거랑 우산은 공공재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풍토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세뇌 교육을 시킨다. 자, 1990년도에 제일 돈 많이 벌었던 거. 90년도에는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를 만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이거 뭐 보시는 분들 중에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한글 파일 같은 거 열어보면요, 여기 저장 파일에 이렇게 네모난 모양 있죠. 위에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혀 있고 뭔가 노트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요게 플로피 디스크예요. 예전에 하드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디스켓이라고 해서 1에서 2메가 정도 되는 거 넣어가지고 저장했던 거. 이 플로피 디스크 1990년도에는 플로피 디스크가 엄청나게 떴겠죠. 플로피 디스크만 만들면 돈 번다. 그래서 이거를 2022년에도 플로피 디스크는 돈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내가 청순한 아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겠죠.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풍토 만들려고 MZ세대는 공감하지 않는데 MZ세대론을 만들어서 MZ세대들은 어떻다. MZ세대들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명품 소비 같은 거 유도하고 부동산도 투자도 합리적으로 투자한다. 10명 중 8명 자산 투자 중이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유도했죠. 그럼 영끌을 유도한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리꾼 A씨. 죽는 사례를 저희가 100번을 들더라도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죠.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재작년부터 집값의 40% 정도만 대출해주고 그래 네 말대로 해봅시다. 신용대출 1억 넘으면 집 살 때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 쉬운 예시, 내 주변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산 30대 부부가 있는데 40% 나오는 대출로 4억 원을 마련하고 모아둔 현금 5억 원에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해지해 1억 원을 투입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판타지 소설임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연봉을 합치면 1억 5천인데 1년에 6천만 원 정도를 저축했다. 그러면요 6천만 원씩 얼마를 저축해야 되죠? 5억을 모으려면 5억? 거의 근 10년 가까이를 모았어야 되죠? 그러면은 근 10년 동안 연봉을 합치면 1억 5천인데 저분들이 1년에 6천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게 연봉이 시작부터 1억 5천이다. 20대부터 30대면 아무리 많아도 3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부터 계속 연봉이 둘이 합쳐서 1억 5천이었다. 그래서 계속 6천만 원씩 모을 수 있었다. 여기부터가 판타지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 사람이 연봉 합쳐서 그렇게 만약에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일반적인 영끌족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보면 얼마나 받았어요? 40% 대출 받은 사람이 무슨 영끌족이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주담대 받은 사람들 중에서 44%가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에 있는 사람들의 DSR 평균이 40%가 넘어요. 평균이. 그런데 얼마 전에 댓글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우리 집값은 호가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니고 우리 단지에서 제일 빚 많은 XX의 비상한 능력에 달렸다고. 그러면 영끌이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한 20명 정도가 될 거예요. 이들이 집값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시로 들고서 영끌 문제없다. 그지같은 짓거리죠. 이렇게 선동을 한다. 뭘 속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빚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빚은 자본주의의 기본이고 투자를 할 때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에요. 이 빚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때요?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빚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싸우는데 칼을 들고 싸워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칼을 들고 오겠죠. 그러면 주먹 다짐으로 했으면은 전치 한 4주 맞고 끝날 수도 있는데 칼 들고 갔다가 뒤질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양날의 검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로 풍토를 만들었죠. 어떤 풍토? 부동산 불패. 자, 과거에 부동산이 불패였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고도 경제성장기였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세대들, 그때 그 기적을 읽어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부동산을 쥐고서 계속 올리고 지금 그런 풍토를 만든 건데 앞으로 시기는 다르다. 이제 그들은 은퇴를 했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영끌족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요.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번에 한번 겪는 사람들은 겪을 거고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안 겪으신 분들은 안 겪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다음에 내가 또 넘어가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내 자식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풍토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낚여가는지 그러니까 그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잘 전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